효심 깊은 며느리인 척하던 그 아이에게 한겨울에 쫓겨난 저는 제 전 재산을 옆집 여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미친 것 같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제 아내의 첫 제사상이 차려졌던 유난히도 춥고 긴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 올해 67입니다. 평생을 나라에 봉직하다 정년퇴직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네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라기엔 너무나도 서럽게 굵은 눈송이가 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분위기로 들뜬 연예인들이 나와 웃고 떠들었지만 제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전원을 끄자 집안은 숨막히는 정막에 잠겼습니다. 30년을 넘게 살아온 이 아파트가 이렇게나 넓고 휑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채웠던 공간들이 이제는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졌죠. 거실 한쪽 벽에는 아내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년 전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그대로였죠. 사진 속 아내는 10년 전 아들 내외와 함께 갔던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칼로 저미는 듯 아려왔습니다. 여보, 보고 싶소. 혼잣말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가 텅 빈 거실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아내가 누워있던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침대 시트의 감촉은 매일 아침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죠. 혼자 차려 먹는 아침밥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걱정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일주일에 2번 반찬거리를 싸들고 오는 며느리 아이 미영이 앞에서는 짐짓 괜찮은 척 허허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아버님, 식사 거르지 마세요. 저희가 걱정하잖아요. 싹싹하고 상냥한 아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며느리 잘 뒀다며 입이 닳도록 칭찬했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저 아이와 제 아들 민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도 며느리는 아들 녀석과 함께 저녁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내의 첫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돕겠다면서요.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해온 나물과 전을 그릇에 옮겨 담고 아들 녀석이 과일을 깎는 동안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더라면 주방에서 제잘거리며 함께 음식을 만들었을 텐데 아내의 빈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도 시리고 아팠습니다. 아버님, 다 차렸어요. 며느리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을 보니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아들 민석이, 며느리 미영이 왔어요. 그리고 아빠도 여기 있어요. 아들 녀석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올리는 내내 아내와 함께했던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했던 신혼 시절. 민석이가 태어나던 날, 함께 흘렸던 기쁨의 눈물, 아들 녀석이 결혼해서 어여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의 뿌듯함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이제 제 곁에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아들 내외는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예진이 손녀도 할머니 집에 맡겨놔서요. 그래, 어서 가보거라. 오늘 고생 많았다. 덤덤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이 서늘한 집에 다시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집안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제사상 앞에 멍하니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막걸리였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고 외로움은 술기운을 타고 온몸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잠들 수 있을까?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릴 것 같았고 눈을 뜨면 이 텅 빈 집의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아들 녀석이 무언가 놓고 간 것일까?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사람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집 702회 사는 최수희 씨였습니다. 이사 온 지 3년이 넘어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나 나누는 사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녀가 이 밤중에 무슨 일로 누구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폰 너머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화면 속 그녀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소주병 하나와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사모님 첫 제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랑 술 한잔 하시겠어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문을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 없는 옆집 여자가 소주병 하나를 들고 와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황당하고도 기막힌 상황 앞에서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끝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와 함께 어색한 미소를 띤 최수희 씨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0년을 넘게 살아온 제 집에 처음으로 낯선 여인의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고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종이컵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첫 잔을 말없이 부딪히고 단숨에 비우자 알싸한 기운이 꽁꽁 얼어붙었던 제 속을 데워주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는 제 집의 불빛을 보고 3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첫 제사를 지내던 자신의 길고 추웠던 밤이 떠올라 차마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문을 두드려주지 않았던 그 밤 누군가 함께 소주 한 잔 기울여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주제넘은 줄 알면서도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상실의 아픔을, 같은 온도의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 보았고 그 안에서 깊은 동질감과 연민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아내와의 추억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무뚝뚝했지만 속정 깊었던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의 상처와 그리움을 나누며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그 평온을 잠시 깨뜨렸습니다. 아버님, 주무세요. 속상하다고 또 굶으시면 안 돼요.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혹시나 옆에 있는 그녀의 존재를 들킬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그녀는 효심이 깊은가 봅니다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그 상냥함 뒤에 숨겨진 어떤 서늘함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작은 온기가 제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제 침실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외로움은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만났을 때 비로소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그 깊이를 이해하고 말없이도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날 밤 그녀가 제게 건넨 소주 한 잔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안다는 삼탄 공감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제 남은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그 온기를 시기하는 차가운 시선이 바로 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멈춰버렸던 시간은 아주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수희 씨와의 만남은 제 메마른 일상의 작은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따뜻한 안부를 물었고, 맑은 날이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아내를 잃은 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외로움의 무게가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함에 용기를 얻어 저는 며느리가 주고 간 불고기로 저녁 식사를 차려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수저가 놓인 식탁에서 우리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대화했습니다. 저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평범한 일상의 온기를 되찾은 것만 같아 가슴 벅찼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 다시 피어난 작은 행복의 기운을 며느리 미영이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아버님, 옆집 아주머니랑 꽤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 처음에는 가볍게 떠보는 듯했던 그 아이의 말은 시간이 갈수록 날카로운 가시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요. 처음 보는 사람 너무 쉽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저를 걱정하는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명백한 경고이자 제 삶에 대한 간섭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교묘하게 제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어머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참 마음 아파하시겠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아내를 방패 삼아 저의 새로운 행복을 부도덕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수법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차가운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최수희 씨와 함께 공원 산책을 다녀오는 길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분 정말 다정해 보이시네요. 거의 매일 붙어 계시던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버님더러 주책이라고 수근거리는 거 알고는 계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랑 히히덕거리냐고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욕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의 상냥함은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그 가면 뒤에는 제 삶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차가운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제가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사시는 이 아파트 시세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 아이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은 저는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저와 최수희 씨의 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시샘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계획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후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남기고 간 말들, 사람들이 주책이라고 수군거려요. 이 아파트 시세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같은 말들이 귓가에서 독충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들의 아내, 제가 딸처럼 아꼈던 아이가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에게 저는 그저 돈 나오는 구멍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탐욕스러운 미소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최수희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최수희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떠올라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그녀를 나쁜 일에 끌어들인 것만 같았습니다. 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그녀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지 차마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식적으로 최수희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것 같으면 일부러 시간을 늦춰 나가거나 그녀가 단골로 가는 공원 벤치를 멀리서부터 돌아갔습니다. 그녀에게서 문자가 와도 오늘은 몸이 좋지 않네요. 약속이 있습니다. 와 같은 핑계를 대며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제 자신이 비겁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최수희 씨가 저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그녀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걱정스러운 얼굴의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혹시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를 피하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게 요즘 제가 좀 바빠서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담스럽게 해드렸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힘없이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와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던 사람을 내 손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이런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더욱 거세게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며느리는 아들 민석이와 손녀까지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오늘 저녁은 저희랑 같이 드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냥하고 살가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연출하며 저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는 작정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혼자 이렇게 넓은 집에 계시는 거 아무래도 우리가 마음이 안 놓여. 안 그래? 그렇지. 저도 늘 걱정이었어요. 아들 녀석은 며느리의 말에 장단을 맞추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며느리가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파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집 바로 옆동에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가 마침 나왔더라고요. 그거 사서 아버님 쓰시게 하고 저희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면서 챙겨드리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집을 팔고 자기들 옆집으로 이사를 오라고.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통보이자 제 남은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추억이 깃든 이 집 제 유일한 안식처를 빼앗고 저를 자신들의 감시해 두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건 좀 갑작스러운 이야기구나. 제가 간신히 입을 열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긴요. 저희는 아버님 걱정돼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고요. 혼자 계시다가 덜컥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보다야 저희가 곁에 있는 게 100번 낫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라는 말은 명백히 최수희 씨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6까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미영이 말이 맞아요. 저희도 이제 예진이 때문에 정신없어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가까이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아버지도 좋으시잖아요. 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녀석은 정말 순수하게 저를 걱정해서 저러는 것일까? 아니면 며느리의 꾀임에 넘어가 저 집을 팔아치우려는 욕심에 동조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아들마저 이제는 며느리의 편에 서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너무 중대한 문제라서. 뭘 더 생각하세요,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아버님은 저희 마음도 몰라주시고 서운해요, 정말. 며느리는 금세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그 연기력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외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제사상 앞에 놓인 아내의 사진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소? 저것들이 내 집을 뺏으려고 하오. 당신이 평생을 가꾼 이 집을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수희 씨. 그녀라면 이 답답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녀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알려주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를 찾아간단 말입니까? 제 손으로 그녀를 밀어낸 주제에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괴로워했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외로움과 탐욕에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식들의 뜻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살아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제 마음은 절박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아버님 아파트는 알아보셨어요. 옆동 그 집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 전에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라며 저를 닥달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아버지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라며 은근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죠. 저는 식욕을 잃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굴복하든 맞서 싸우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를 꺼내줄 한 줄기 빛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결국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비겁함 때문에 상처받았을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기로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최수희 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를 본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최수희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그녀의 향기처럼 작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그녀가 가꾸는 듯한 작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으며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지난 며칠간 그녀를 피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셨겠지요. 그녀는 원망의 기색 없이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그 이해심, 깊은 태도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아들이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을 팔고 자기들 옆으로 이사 오라는 이야기, 저와 그녀의 관계를 비난하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했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이해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녀석까지 저러니 정말 기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인생이에요. 아드님이나 며느님의 것이 아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집은 선생님과 사모님의 역사가 담긴 곳이잖아요. 그 누구도 선생님의 허락 없이는 그곳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저 아이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왜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약한 분이 아니세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위해 싸우셔야 할 때예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었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전화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미영과 그 문제는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거라.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최수희 씨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산책하고 밥을 먹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깊고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시련을 겪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말 그녀와 함께 처음으로 근교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작은 수목원을 찾아가 울긋불긋한 가을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낙엽을 밟았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 역시 1년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랑에 설레고 자신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녀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수희 씨 덕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강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행복의 순간 뒤로 며느리의
검은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며느리는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최수희 씨와 함께 수목원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던 바로 그 시간, 며느리는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린 그 여자 최수희 말이에요. 샅샅이 뒤져주세요. 뭐라도 좋으니까 흠집 낼 만한 거라면 뭐든지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또다시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황혼의 행복은 왜 이리도 위태로운 것일까요? 젊은 날의 사랑처럼 마냥 뜨거울 수만은 없는 것일까요? 어쩌면 인생에 저물녘에 찾아온 행복일수록 우리는 더 큰 용기와 지혜로 그것을 지켜내야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행복했던 기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파놓은 함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흥신소 사람을 고용해 최수희 씨의 뒷조사를 시켰다는 사실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저 그녀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꿈결처럼 행복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더 이상 집 문제나 최수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예전에 상냥한 며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보기 좋아요. 다 옆집 아주머니 덕분인가 봐요. 심지어는 이런 너스레까지 떨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경계심을 풀게 한 뒤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약 2주에 걸쳐 최수희 씨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물론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서 먼지 한 톨 나올 리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누구에게도 빚 한 번 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흠이라도 만들어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흥신소 사람과 짜고 정교한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최수희 씨가 과거에 여러 명의 독거노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짓 진술서를 조작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입을 빌어 그녀를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꽃뱀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그녀의 꽃집이 사실은 빚더미에 앉아 있으며 곧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가짜 채무 서류까지 꾸며냈습니다. 포토샵으로 정교하게 위조된 은행 서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제 등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최수희 씨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수희 씨,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단풍 구경이라도 한 번 더 다녀올까요? 좋아요, 선생님. 이번에는 좀 더 멀리 내장산이라도 가볼까요? 우리는 아이들처럼 들떠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꽃집에 들러 함께 꽃을 다듬는 것은 제 새로운 소일거리가 되었습니다. 흙과 꽃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녀가 선생님은 손재주가 좋으셔서 꽃꽂이도 잘하실 것 같아요 라며 웃을 때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눈치챈 동네 사람들도 대부분은 호의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네. 좋은 일 있으신가 봐. 두 분이 함께 계시니 참 보기 좋네요. 같은 인사를 건네는 이웃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 앞에서 조금은 쑥스러웠지만 당당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쳐놓은 거미줄은 제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촘촘하게 제 주위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제 아들 민석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본성은 착하지만 귀가 얇고 아내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조금은 우유부단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아들을 앉혀놓고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속상해서 더는 못 참겠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님 말이야. 아무래도 그 옆집 여자한테 단단히 홀리신 것 같아. 에이, 설마 그냥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겠지. 아니야, 당신은 몰라. 내가 그 여자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보통 여자가 아니더라고. 며느리는 그때 자신이 조작한 가짜 서류들을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 이 여자가 예전에 접근했던 다른 노인들이 쓴 진술서야. 다들 재산만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았대. 그리고 이건 그 여자 꽃집 채무 서류. 당장 다음 달에 가게가 넘어가게 생겼어. 이러니 아버님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고 뭐겠어. 아들 녀석은 그럴듯하게 위조된 서류들을 보고는 금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그럼 이게 가짜 같아. 내가 당신 아버지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알아본 거야. 이러다가 아버님 평생 모은 재산, 저 여자한테 다 넘어가고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며느리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아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이래도 가만히 있을 거야. 당신이 아들이잖아. 당신이 나서서 아버님을 지켜드려야지. 결국 아들 녀석은 며느리의 연기와 거짓 증거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볼게. 저는 그 모든 음모가 꾸며주고 있던 주말 오후 최수희 씨와 함께 집에서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는데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가 제 찻잔에 따뜻한 물을 더 부어주며 말했습니다. 수희 씨만 곁에 있으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두렵지 않을 것 같소. 제 말에 그녀가 수줍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평화롭고 따스했던 순간 저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에는 아들 민석이의 굳은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승전보를 울리기 직전의 장군처럼 비장한 표정의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민석아, 미영아, 어쩐 일이냐?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쏜살같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있는 최수희 씨를 발견하고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집안의 온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며느리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가 그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와 단둘이 계실 때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셨으면 합니다. 아들 녀석은 최수희 씨를 향해 턱짓을 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 무례한 태도에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어른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왜 이러는지 아시면 그렇게 말씀 못하실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님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뭐라고?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최수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를 만류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제게 걱정 말라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녀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를 제 곁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우리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텅 하는 소리가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대체 무슨 일이냐? 이 애비한테 와서 행패를 부리는 이유가 뭐냐 말이다. 행패라고요. 아버지를 구렁텅이에서 구해드리려는 제 마음도 모르시고. 아들은 씩씩거리며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이 뭉치들을 꺼내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최수희라는 여자가 과거에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피해자 진술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모 씨, 이모 씨 등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노인들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서에는 최수희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심을 산 뒤 평생 모은 재산을 가로채고 연락을 끊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수법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악랄해서 읽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아들은 또 다른 서류를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최수희 씨의 꽃집에 대한 채무관계 서류였습니다.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다음 달이면 가게가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는 내용이 은행 직인까지 찍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니고 뭐겠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수희 씨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몰래 흥신소까지 써서 알아본 거예요. 아버님께서 상처받으실까봐 저희도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눈가를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처연한 연기 앞에서 제 이성은 마비되어 갔습니다. 수희 씨가 정말 이런 짓을. 제 입에서 힘없는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반응을 보고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시겠죠? 저희가 왜 그렇게 두 분 사이를 반대했는지 다 아버지를 위해서였어요. 그러니 아버님, 이제 그만 그 여자 정리하시고 저희 말대로 하세요. 이 집 파시고 저희 곁으로 오세요. 저희가 아버님을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저를 걱정해주는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습니다. 알겠다. 너희들 말대로 하마. 제가 간신히 대답하자 며느리의 얼굴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승리의 미소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수희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 손에는 아들이 던져주고 간 거짓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 안도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드님하고 이야기는 잘...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저는 들고 있던 서류들을 그녀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와 흩어진 서류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이유가 뭐냔 말이오.
저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는 척하지 마시오. 당신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 아니오. 이 서류들이 다 증명하고 있지 않소.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라고 적힌 종이를 읽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깊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믿으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 뭘 믿으란 말이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한테 거짓말이라도 했겠소.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 모든 것보다 이 종이 쪼가리들이 더 믿음직스러우신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이미 제 이성은 분노와 배신감에 잠식당한 후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 저는 잔인하게 내뱉고는 그대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그녀가 선생님 하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더 이상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제 손으로 제 삶의 유일한 빛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어둠이 바로 제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수희 씨에게 모진 말을 내뱉고 돌아온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과 이걸 믿으시는 겁니까? 라고 묻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녀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따뜻한 시간들은 모두 연기였을까?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준 증거와 진심 어린 걱정이 그 의심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속은 거야. 하마터면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 자식들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였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최수희 씨와의 관계가 끊어지자 제 일상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주었던 존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옆자리의 냉기가 저를 덮쳤고 혼자 먹는 밥은 그 어느 때보다 쓰게 느껴졌습니다. 동네를 산책해도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녀와 마주칠까봐 저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제 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저의 심리적 공황 상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을 드나들며 저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셔야죠. 제가 죽 끓여왔어요. 아버님 잠은 좀 주무셨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며느리는 더없이 상냥하고 지극정성인 모습으로 저를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곁에 머물며 끊임없이 최수희 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입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알아보니 그 여자 수법에 당한 노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겉모습만 보고는 정말 모를 일이에요. 그녀의 말들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의심의 불씨마저 꺼버렸습니다. 저는 점점 더 며느리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노인이 되어갔습니다. 미영아,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맙다. 제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할 때마다 며느리는 뭘요 아버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아버님은 저희의 유일한 기둥이신데요.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들 민석이 역시 며느리의 연극에 완벽하게 속아 저를 걱정하는 아들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 말 믿으시겠죠?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안다. 내가 어리석었다. 저는 자식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을까.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된 저를 보며 며느리는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로 저희 옆으로 이사 오시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건 또 망설이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일을 겪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금세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너무 걱정돼서 말이 헛나왔네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또 어떤 나쁜 사람이 아버님께 접근할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곁에서 지켜드려야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미영이 말이 맞아요. 이 집은 이제 너무 위험해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에는요. 차라리 이 집 파시고 그 돈으로 저희 아파트 옆동에 작은 집 하나 얻으시고 남는 돈은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시거나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저희한테 맡기세요. 그 말이 제 귀에 희미하게 걸렸지만 당시에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파악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불안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하마. 이 집 팔겠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애써 기쁨을 감추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말요, 아버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날 이후 집을 처분하는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오고 매수자를 물색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내미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30년의 세월이 담긴 집이 헐값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과정을 저는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를 며칠 앞두고 저는 짐을 정리하다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를 보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이 집을 지키지 못했소. 저는 아내의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삿날 아침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옆동 최수희 씨의 집 창문이 보였습니다. 커튼이 굳게 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저라는 사람을 잊어버렸을까?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마지막 짐이 실리는 것을 보며 저는 30년 넘게 살아온 정든 집을 뒤로하고 아들 내외가 마련해준 새로운 안식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사실은 저를 올가맬 새로운 감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도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저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처럼요. 아들 내외의 집 옆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저는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온 상실감은 컸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자식들이 바로 곁에서 나를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상실감을 덮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삿날 저녁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여기서 저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그 상냥한 말에
저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판 돈은 며느리의 제안에 따라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하니 큰돈은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는 게 나아요.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찾아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통장과 도장을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제 모든 것을 그 아이의 손에 넘겨준 셈이었죠.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아들 내외의 집으로 건너갔을 때 며느리의 태도가 어제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아침은 저기 식탁 위에 빵이랑 우유 있으니 챙겨 드세요. 저 지금 예진이 유치원 보낼 준비해야 해서 바빠요. 어제 저녁에 진수성찬은 온데간데 없었고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분주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식탁에 앉아 차가운 빵을 우유에 적셔 먹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제 식사는 어제 먹다 남은 반찬이나 김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잘 모시겠다던 그 아이의 약속은 하루 만에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의 본색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버님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세요. 예진이 공부해야 하는데 시끄러워요. 아버님, 소파에 그렇게 누워 계시지 마세요.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잔소리와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집이 아닌 아들 내외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는 얹혀 사는 늙은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들 민석이의 변화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며느리의 그런 행동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미영이도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힘드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은 즉 아버지께서 좀 참으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완벽하게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며느리는 더욱 철저했습니다. 제가 동네 노인정에 나갈 때 쓸 용돈 10,000원을 달라고 하자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돈은 아껴 쓰셔야죠. 어제도 10,000원 드렸잖아요. 그걸 벌써 다 쓰셨어요.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인 양 제 앞에서 가계부를 펼쳐놓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제 돈을 가지고 제가 쓰겠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건 내 돈이지 않느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저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해서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제가 아버님 돈 함부로 쓸까봐 아끼려고 그런 건데. 흑흑. 그 소리에 안방에 있던 아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영이가 아버지 걱정돼서 그런 걸 가지고 왜 애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아들 녀석은 다짜고짜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도, 돈도, 자식들의 존경도, 그리고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저는 그들의 완벽한 노예이자 현금 인출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최수희 씨에게 씌웠던 모든 누명이 사실은 바로 이 아이 제 며느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를 재산을 노리는 꽃뱀이라고 비난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멀었던 것인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수희 씨, 수희 씨. 저는 밤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쫓아낸 그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며느리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제 통장과 도장을 되찾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서랍을 뒤지던 그때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가계부인 듯 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그 수첩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흥신소, 최수희 뒷조사 비용, 500만 원 위조 서류 제작 비용, 200만 원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님 아파트 매매 예상가 15억, 순수익 최소 10억이라는 계산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첩을 든 채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치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거기서 뭐 하세요? 어느새 집에 돌아온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상냥한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자의 차가운 조소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들고 있는 수첩을 보았지만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 보셨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가 더 빠르겠네요. 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들킨 이상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제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아버님? 그 아이는 뻔뻔하게 되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한 것이었어. 수희 씨를 모함하고 내 집을 빼앗으려고. 모함이라니요. 말씀이 심하시네요. 저는 그저 아버님을 보호해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 여자한테 홀려서 전 재산 다 갖다 바치시기 전에요. 그 입 닥치지 못할까. 저는 들고 있던 수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버님, 소리 지르셔도 소용없어요. 이제 모든 건 다 제 손 안에 있는걸요. 집도, 돈도, 그리고 아버님의 아들까지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아이는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라는 것을. 저는 비틀거리며 안방을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단 한시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버님?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아버님 집은 이제 없잖아요. 파셨잖아요. 잊으셨어요. 며느리가 등 뒤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지금 아버님 손에 한 푼이라도 있던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겉옷만 챙겨 입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계획도 없었지만 일단은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심장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제 저는 빈털터리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동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을 넘게 살았던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최수희 씨의 꽃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꽃집 창문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님에게 줄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진 듯했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저렇게 선량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 짓밟아 버렸다. 저는 차마 그녀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꽃집 앞 길바닥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최수희 씨였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오던 길에 저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이러다 큰일 나시겠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그녀는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꽃집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고 향긋한 꽃내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있는 제 손은 꼴사납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군요.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더듬거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며느리의 사기극, 제가 그녀를 오해하고 모진 말을 했던 것, 집과 돈을 모두 빼앗기고 쫓겨나다시피 나온 것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나 비난 대신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수희 씨를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셨으니 그걸로 된 거예요. 그녀의 위로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 곳도 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말하자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굳건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와야죠. 하지만 어떻게 방법은 있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꺼져가던 제 인생에 다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워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나도 아프고 잔인하지만 바로 그 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녀가 바로 저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의 작은 꽃집 한편에 마련된 공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남루했지만 제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꽃집 소파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최수희 씨는 제게 그저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함께 싸워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은 척 다시 그 지옥 같은 아들, 내외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강인하고 지혜로운 눈빛 앞에서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지옥 같은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무기력한 늙은이를 연기했습니다. 온갖 구박과 무시를 견뎌내며
그 아이가 제게 던져주는 동정심에 매달리는 척했습니다. 저의 완벽한 연기에 며느리는 완전히 방심했고 제가 자신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감시를 피해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밖에서 저를 돕는 수희 씨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인 준비를 하는 한편 매일 밤 제게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제가 지옥 같은 하루를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며느리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바로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네, 아주 성공적이에요. 할아버지가 제 손에서 아주 놀아나고 있다니까요. 하하, 그 위조 서류들 흔적 없이 다 처리해 주세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빨리 아내의 유품인 낡은 카세트, 녹음기를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그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집을 빠져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던 최수희 씨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녹취록을 듣고는 이 정도면 사기, 사문서 위조 등 명백한 범죄이며 재산도 모두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아이에게 제 손으로 직접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잠시 미뤄달라 부탁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꾸나.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수화기 너머로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의 의심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주말의 저녁 식사가 자신이 만든 지옥의 문을 여는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전의 날 저는 아들 내외의 집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완벽하게 길들였다고 확신하며 제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짐짓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저를 구렁텅이에서 구해줘서 고맙다는 거짓 연기를 펼쳤습니다. 제 말에 의기양양해진 며느리가 이제 아시겠어요. 저희가 다 아버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라며 웃는 순간 저는 품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에서 아주 놀아나고 있다니까요. 하하.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의 진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식탁의 모든 것이 멎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 아들 민석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직접 쓴 흥신소 비용, 위조 서류 비용이 적힌 가계부까지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 앞에서 며느리는 주저앉았고 아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토록 탐내던 제 재산이 담긴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통장의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제부로 내 전 재산을 최수희 씨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서 빼앗아간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다. 이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차례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향해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다시 찾아오라 말하고 그 지옥 같았던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는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던 최수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가운 아파트에 늙은이가 아닌 향기로운 꽃들 사이에서 웃음을 되찾은 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이혼당했으며 아들 녀석은 뒤늦게 철이 들어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녀석을 만나 아버지로서의 조언을 건네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품어주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최수희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관계나 서류상의 이름보다 서로의 영혼을 보듬는 동반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녀의 꽃집으로 출근하여 흙을 만지고 꽃을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었지만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수할 수 없는 제 남은 인생의 평화와 행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유함이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옹이라는 것을 저는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녀 예진이가 꽃집에 찾아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은 뭐예요? 이건 프리지아라는 꽃인데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단다. 제 말에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딱 맞는 꽃이네. 그 천진난만한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녀와 함께 꽃집 문을 닫고 나란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이 저희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수많은 상처와 후회를 딛고 일어선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황혼의 길 위에서 저희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길고 외로웠던 겨울밤을 지나 제 인생의 황혼역에서야 비로소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된 한 늙은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몇 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과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를 외로운 섬에 가두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이라며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의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사랑과는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 말없이도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남은 인생의 길동무가 되어주는 그 온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는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인연은 바로 당신의 옆집처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를 나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제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들은 효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탐욕의 칼날을 숨기고 있었죠. 반면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최수희 씨는 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류상의 관계나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가장 힘든 순간에 기꺼이 내 편이 되어주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인생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심인지 아니면 부모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이기심인지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식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용기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세상의 편견에 주눅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해보지 못한 것들,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일 것입니다. 제게 용기를 내어 소주 한 잔을 건넸던 최수희 씨처럼 때로는 아주 작은 용기 하나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는 바로 그 순간 행복은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하고 행복해질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하며 사연 속 인물들의 행동이 모두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의미, 황혼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깊게 남았던 것은 용기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주인공 박진우 선생님은 처음에는 자식들의 압박과 세상의 편견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분이셨죠.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앞에서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울 용기를 냈습니다. 최수희 씨 역시 상처 입은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 용기를 보여주었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불행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불행에 맞설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이 사연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고 있느냐고요. 물질적인 풍요가 결코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 사연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사랑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위대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이 단지 한 늙은이의 연애담으로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 두 분의 앞으로의 삶이 꽃길처럼 향기롭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었던 용기 있는 선택이나 황혼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어딘가에서 외로운 겨울밤을 보내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